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다른 화물차 2대와 고속버스를 연이어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으면서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구성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인천과 대구에서 당심을 공략합니다. 휴일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의원은 개혁에는 방해가 잇따른다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고, 강훈식,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를 두고 서로 다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7천여 명 적은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확진돼 격리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산 20대에서 30대들이 가짜 증빙 서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사기 대출 광고였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실전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당을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며 힘을 실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자 파동 이후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국 직무대행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취임받은 지 20여일 만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고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비대위 체제가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 의원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삼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영석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퇴는 하지 않았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비대위 구성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이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지 정치적인 이유도 당원 당규상의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비대위 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미경 최고위원도 공개적인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고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 최고위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당 내용 수습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뾰족한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상황에 대해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 제도 개혁, 정치 혁신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글과 골룸이라고 표현했는데 영화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를 언급하며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당권 다툼을 보이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용산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하거나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나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이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는 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인적 개편 요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대구 경북을 돌며 개혁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 계속 논의에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돌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논란의 발언 이후 개혁에는 방해가 잇따른다며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때 쓴다면 그 과정이 좀 시끄럽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뒷발목을 잡아가지고 방해를 하든지 음해를 하든지 일단 견뎌내고 결과로서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의원에 맞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대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반 이재명, 반명연대가 아니라 미래연대로 그리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강 의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며 단일화 이슈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 기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선에서는 일반 당원과 국민께 강훈식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97세대한테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강원 경북과 인천 제주에서 투표와 순회 연설이 시작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태풍 송다가 조만간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이미 300mm 가까운 큰 비가 내린 제주도 산간에도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 중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한을 지나는 열대 저압부 중심에서 가까운 경기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짐을 든 승객들이 차례로 줄지어 버스에서 내립니다. 다른 화물차들은 운전 성문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거나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톤 화물차가 3차로를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각대 쪽으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김모 씨와 다른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여 분간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나 부산 대남 지하차도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의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142명에 달하고 연평균 치사율도 10%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42,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대보다는 1.22배, 2주일 전보다는 1.7배가 많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고령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위중증 위험이 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된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됩니다.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던 구분이 없어지고 확진자가 원할 때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병원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8,700여 곳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에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메모에서 오늘 아침 코로나 항원 검사인 안티젠 검사에서 여전히 양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오는 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는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5일 시한으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다음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임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거로 분석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무더기 이송됐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묵혔던 사건들이 한데 모이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면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관용차를 탔던 게 뒤늦게 알려지며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는데 1년이 훌쩍 지난 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특혜조사 해명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허위로 썼다는 의혹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뒷조사 의혹까지 관련 고발 사건도 한꺼번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지휘부들에 대한 오래된 고발 사건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이 가장 많은데 윤석열, 한동훈 찍어내기 감찰과 채널A 사건 불법 수사지휘권 발동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범계, 박상기 전 장관이 검찰 인사와 특수활동비 관련해 각각 고발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청에 있던 사건 10여 건이 중앙지검으로 한꺼번에 모이면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수처와 전 법무부 지휘부를 향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각 검찰청 인력 상황과 관련 수사에 대한 중앙지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송 사건들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1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는데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최근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김 부지사가 지난 27일 만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 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부지사는 자신의 사임이 각자의 입장을 모두 내려놓고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도민의 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부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민선 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행을 위해선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 연령 하향의 목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서부터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입직 연령을 낮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희생하는 보육지책이라면서 반대합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 5세에 학교에 빨리 입학하는 것으로 인재 양성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과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유사한 속도와 유사한 단계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OECD 교육 지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26개 나라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입니다. 오히려 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초등교육은 적응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는 순차적 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생부터 2022년생들은 태어난 월에 따라 조기 입학하게 됐는데 입학생들이 많아져 과열 경쟁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의 특정 학년의 경우 5, 6세 아이들이 섞이게 되고 또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 학교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부는 일시적인 경쟁 증가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과정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법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해 3월 1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해 이를 낮추기 위해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소 2만 명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100년직의 교육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들 19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학제 개편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만 5세 유아의 조기 취학은 인지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본격화할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까지 겹치면 임금 인상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도 기름 채우기도 겁나는 내일. 월급도 평균 5.1%, 17만 4천 원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빛이 발했습니다. 물가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8.1%, 상용직은 5.3% 오르면서 물가 인상에도 버텨냈지만 중소기업 임금은 4.1%, 임시일용직은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실질 임금이 각각 1.3%, 2.7%씩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하반기 투쟁 목표로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실질 임금 회복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 이 불평등 세상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인단마저 4년여 만에 가장 심각해서 인재 경쟁이 치열한 곳부터 시작해 도미노식 임금 상승이 생기고 늘어난 인건비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물가를 잡지 않은 이상 누가 이거는 생계 문제고 삶의 전체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기업 부담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급격한 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꺼내든 유류세와 관세 인하 효과마저 미진한 가운데 러시아의 연료 통제 등으로 겨울이 다가올수록 물가가 더욱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만 4,13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다였던 2020년 45만 2천 건과 비교해 59.3%나 줄었습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산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비슷한 가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거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체포합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남성도 경찰관 고지를 받고 연행됩니다. 무슨 이름이 사기대출 이런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난 6월 30대 A씨와 20대 B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각각 1억 1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세입자가 있으면은 대출을 나가기가 어렵죠.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경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적은 투자금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갭 투자자에게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브로커가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위조 문서도 직접 만들어준 뒤 대가로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받은 거에 수수료 50% 챙겨가고 저는 60% 줬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두 사람이 체포됐을 당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문제의 텔레그램방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황. 경찰이 운영자를 파악한 결과 휴대전화와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텔레그램방에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브로커와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아 도심 속 공항으로 불리던 한국도심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운영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공항버스 운행은 재개됐지만 탑승 수속과 수화물 처리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항터미널. 탑승객들이 오가던 1층은 텅 비어 있고 짐가방을 옮기던 레일 앞엔 커다란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이곳 도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탑승 수속과 수화물 처리, 출입국 심사 업무 등을 진행하던 곳인데요. 코로나19로 지난 2년 넘게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이지만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별도 지원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만으론 코로나19와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심해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도심공항 측은 운영 재개냐, 폐쇄냐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내부 논의를 통해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는 전 항공사가 다 입주를 해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체돼 갖고 지금은 언제 열지 막연한 상황인데. 도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통버스는 한 달 전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버스 대수가 3분의 1 토막 났지만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달부턴 버스 운행 대수를 더 늘리고 계속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항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리무진 버스 사용해서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편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였는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외국 정상들도 거쳐갈 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도심공항이지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만약 오는 9월 이후 공항을 폐쇄한다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터미널의 역할만 남게 되는 거라 시민들의 아쉬움이 더욱 커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있는 마리나원, 주거와 관광, 국제 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입니다. 4동 가운데 2동은 주거시설, 나머지 2동은 상업시설입니다. 단지 중앙에는 350종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공원처럼 꾸몄습니다. 용적률은 1300%에 이릅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원의 계획 단계부터 땅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피스나 호텔, 상업시설만 이렇게 덜렁하는 것보다는 주거랑 이런 서비스 아파트 이런 시설을 믹스를 함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마리나베이 샌즈도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리나원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서울 구도심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또 세운상가라든가 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신설한 GTX 추진단이 다음 달 초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는 전담 인력이 15명 배치됐으며 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기존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과 우방에게 미국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개국 순방에서 평화 안보, 경제 성장과 교육,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타이완 방문 여부에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뒤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는 말까지 하며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하루 뒤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불장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希望有关国家看清楚这一点，不要玩火自焚。 펠로시 의장의 순방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타이완 방문이 무산됐다고는 속단하기 이릅니다. It's a security issue for every member of Congress traveling, especially abroad. But for the Speaker, it is an additional security issue, and for those traveling with me.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대하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 수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타이완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훈련과 대피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끝날 때까지 그의 타이완 방문은 언제든 열려 있어 미국과 중국, 타이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방문을 시사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향해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공중급유기 YU-22 최근 J-16 전투기와 함께 실전 전투 훈련을 벌였다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어 공군의 다양한 전투기들이 타이완 상공을 돌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잇따라 참석해 국제사회 대북정책 지지 확보 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오는 4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한 수단과 외교를 함께 가동하는 이른바 3D 전략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해함대 소속 4,500톤급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함이 이를 가공할 무기를 실전 배치할 첫 번째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사항 조율이 8월 1일까지 완료된다면 첫 배가 8월 1일 출항할 가능성이 크다며 늦어도 8월 2일이면 출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현지 TV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에는 항로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설립되는 등 조만간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추신수의 홈런과 재활에서 돌아온 선발 투수 박종훈의 활약 속에 이틀 연속 기아를 눌렀습니다. SSG는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10승 2패의 절대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0대0의 균형은 5회 SSG 최고참 추신수의 큰 거 한 방이 깨트렸습니다. 기아 투수 임기영의 바깥쪽 달아나는 공을 밀어쳐 3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시즌 12호 홈런, 추신수의 12개 홈런 중 절반인 6개가 7홀에 나왔습니다. SSG는 기아의 추격을 2점으로 묶고 3대2 한 점 차로 승리해 2위 키움과의 승차를 7경기로 벌렸습니다. 팔꿈치 수술 뒤 긴 재활을 마치고 429일 만에 등판한 14년차 박종호는 3이닝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매이닝 안타와 볼넷으로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고비마다 삼진과 수비의 도움으로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운드 올라간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건강히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기는 경기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SSG가 올 시즌 기아를 만나 10승 2패의 절대 우세를 이어간 반면 가을 야구를 위해 갈 길 바쁜 5위 기아는 4위 KT와 승차가 2게임 반으로 벌어졌습니다. 롯데와 삼성 하위 팀이 맞붙은 대구 경기는 12회 연장 대결로도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넉 점을 먼저 내준 롯데가 9회 초 5대4로 경기를 뒤집었지만 9회 말 삼성이 다시 극적인 동점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12회까지 추가 결승점을 뽑지 못해 5대5 무승부로 4시간 반 가까웠던 혈투를 마감했습니다. 잠실과 대전, 창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이승우가 출전하지 못한 프로축구 수원FC가 대구와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2골을 내리내줘 패색이 짙던 수원FC는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김현이 성공시켜 2대2로 비겼습니다. 수원FC는 FC서울의 다득점에서 앞서 6위에 올랐고 6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간 대구는 그대로 9위에 머물렀습니다. 김효주가 LPGA 투어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합계 17언더파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인지와 안나린, 최혜진이 나란히 공동 11위에 오른 가운데 대회 우승은 일본의 후루에 아야카에게 돌아갔습니다.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체코를 꺾고 발리볼 챌린저컵을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3, 4위 결정전에서 풀세트 혈투 끝에 체코를 3대2로 이겼습니다. 1, 2세트를 따낸 뒤 3, 4세트를 내준 대표팀은 5세트에서 7번의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임동혁은 양팀 최다 득점인 33점을 기록했고 임성진도 15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하성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5회 말 좌전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또 이틀 연속 도루에 성공하면서 시즌 7번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8회에만 5점을 내주며 4대7로 졌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1번 타자로 나선 템파베이 최지만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팀은 클리블랜드를 꺾었습니다. 태풍 송단은 밤사이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지만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탓에 제주도에 닿기 전에 열대저압으로 약화하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낮 동안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다른 화물차 2대와 고속버스를 연이어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으면서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구성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7천여 명 적은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확진돼 격리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실전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어제 자신의 SNS에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해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자신도 뜻을 같이 한다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또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며 국민의힘은 신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에 당권 탐욕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비대위 체제 안착까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외에서 지지층을 만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직후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 개혁도 정치 혁신도 아니라며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당 지도부, 특히 친윤계 의원들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물론 넘어야 할 고비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고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는지 입장이 갈리는 데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도 조혜진 의원은 당대표를 강제로 몰아내는 조기 전당대회는 당권 쿠데타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하는 등 벌써 시끄럽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권대행을 겨냥해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고 최고위원을 던진 조수진 의원은 윤핵관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등 비대위 구성을 넘어 강력한 쇄신론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2030 지지층을 기반으로 비대위를 흔들거나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 집권 여당을 향한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집권 여당 내부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국민들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하고도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집권 여당의 혼란은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이와 같은 국민의힘 내홍 사태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른바 윤심은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 당무와는 단호하게 선긋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시절 내내 좌충우돌 집안 싸움에 이어진 권성동 원톱 체제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까지 당 지도부발 실책이 잇따라 계속됐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부정평가의 이유로 여당 내 갈등도 꼽혔습니다. 대통령실로선 여당이 안정되는 게 급선무인데 단순한 지지율 문제를 넘어 취임 초 국정 운영 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표면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국회와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심은 진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대표적 친윤계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지며 먼저 밀고 박수영 의원이 비대위를 촉구하는 초선 성명서로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도 YTN에 비대위 말곤 타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과 권대행이 이미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고 애초 이준석 대표 징계 당시 거리가 아닌 사고로 해석한 것부터 당원의 의미와 정신을 왜곡한 잘못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 뜻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의도에 전달되면서 지도체제 전환에는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집권 초반 이례적인 갈등 속에 윤핵관 맏형격인 권성동 원톱 리더십이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친윤 세력 사이 갈등과 기싸움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42,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대보다는 1.2배, 2주일 전보다는 1.7배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사이 2배가 느는 더블링 현상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지난주 중반부터는 전주 대비 배율이 조금씩 하락하며 1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과 달리 위중증 환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빨리 진료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집중관리군 제도가 폐지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73,589명으로 한 주 전보다 1.12배 늘었습니다. 7월 들어 매주 2배씩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심해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규모는 증가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42명 늘며 284명이 됐는데 한 주 전보다는 1.94배나 증가해 더블링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284명은 지난 5월 18일 이후 74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그 유행하는 시점에 비해서 대략 한 1, 2주 정도 뒤에 이제 따라온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계속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한 1, 2주 정도는 앞으로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위중증 환자의 81%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재택치료 집중관리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전화 모니터링을 받다가 오히려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현재 1000여 곳인 치료제 공급 약국이 이번 주 안에 2000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이 부담돼 숨은 감염자로 남는 경우를 막기 위해 무증상이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검사비로 본인 부담금 5,000원만 내도록 바뀝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세대와 고속버스 한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오던 다른 화물차와 고속버스와도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고속버스 운전자와 승객 20여 명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터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후 주변에 있던 다른 차들과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지점 일대에 20여 분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인근에서 정박 중이던 67톤 예인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타실에 있던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발전기를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타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소비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지켜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위험 요인은 하반기 경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IMF 발표가 전분기보다 0.7% 성장한 2분기 GDP 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분기에는 수출이 4.1%, 2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3.0% 각각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성장 엔진인 수출이 버텨준다면 연간 2.6%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하반기 경제에 위험 요인도 산적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는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긴축에 나서는 것도 우리 경제엔 부담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을 유지해도 내년엔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0.8%포인트 내린 2.1%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3개 이상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채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는 451만 명, 채무액은 598조 8천억 원 수준으로 2017년 말보다 각각 8.3%, 22.1% 급증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채무액은 158조 1천억 원으로 5년 만에 32.9%나 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14억 1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최고가 17억 원에 비해 3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간극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다 미국은 2달 연속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주택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도 수억 원씩 떨어지고 수도권 아파트는 30% 가까이 시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2.75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청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혜택이 있는 만큼 급매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부 공급 계획이 나온다면 청약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볼 것을 권합니다. 1주택자들은 대세 하락기를 더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면 이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집을 사고 팔기 어려운 거래 절벽 시기인 만큼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종전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이른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금리 추가 인상, 거품 붕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집값이 급락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몸집을 줄이는 슬림화 내지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매매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용도, 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 시장은 초고밀 복합 개발 단지인 마리나원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따로 살지만 가까이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임대주택 단지가 서울 은평혁신파크 일대에 조성됩니다. 다양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들이 한 손에 악보를 들고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병원, 은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층층이 들어서 있습니다. I feel it's very convenient when I stay here. I go out everywhere. It's also very convenient. No need to carry any umbrella to go out. Oh, I'm very happy here. I like this place. 은퇴 후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란 뜻으로 이곳을 골든 빌리지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공공주택 10여 개 단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3대가 따로 또같이 생활하면서 부모님은 외로움을 들고 자녀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대 공존형 주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For us to meet each other is actually just 10 minutes away. And of course, when something happens, it's easier for us to reach out to them.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세대 공존형 주택단지를 은평 혁신파크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구상으로는 은평 혁신파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꽤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계 5단지에는 한 집이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주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녀 육아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길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온 윤 대통령은 휴가를 맞아 재충전하며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8.15 광복절 기념 메시지와 특별 사면 계획을 정하는 것을 비롯해 지지율을 반전시킬 돌파구 마련과 1기 내각 인선 작업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오늘 소관 부처로부터 후반기 국회 첫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등 5개 상임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국방부, 통일부 업무 보고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들도 줄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와 명분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원, 당규 등을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지역 순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당 대회에서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지역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 혁신 비전을 강조하고 강훈식 의원은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와 기초의원 청년 당원 등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들 19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학제 개편 중단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이들은 만 5세 유아의 조기 취학은 인지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마약류 유통과 투약 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이 5,998명으로 1년 새 17.2%나 늘어나면서 집중 단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인 마약류 반입과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도입된 지 8년째인데 서울시 최고의 정책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처 정류장에는 자전거가 없거나 또 기껏 찾은 자전거가
고장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강민경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하는 따릉이. 이제 도로에서도 한강공원에서도 따릉이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따릉이를 애용하는 시민들은 최근 불편함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무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안장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조금 헐거워서 꽉 잘 안 잡힌다거나. 문제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여의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페달이 부서져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바퀴 보호구, 벨이 손상된 따릉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따릉이 배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 회사 밀집 지역인 이 대여소엔 자전거가 80대 넘게 모여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선 따릉이가 한 대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정류장에 찾아가 봤더니 배터리가 다 돼 탈 수 없는 따릉이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특히 퇴근할 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따릉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게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공급은 멈춰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기준 따릉이 회원수는 330만 명,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비슷하게 늘어났고 수입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년 전과 지금 모두 320억 원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릉이 정비와 배송 건수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운영 비용이 늘어서 지난해에만 적자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는 노후화 속도가 빨라서 정비 시기를 놓치면 아예 새로 사야 하는데도 정비나 배송 관련 예산 역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대에 80만 원대인 구매 비용이 커지면서 오히려 적자는 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따릉이의 공적 성격을 생각해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예산과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편의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색다른 걸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좋은 자체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편의점 상품이 뜨는 이유를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 편의점에서만 파는 소주입니다. 한 병에 13,000원인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른 오전부터 반경 1km 이내 매장 60여 개 가운데 단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동이 났습니다. 연예인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스타 마케팅과 함께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희소성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먼저 먹어본 사람이 약간 우승한 사람처럼 그런 인기도 또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편의점 업체는 가성비 좋은 크림빵으로 소위 대박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매달 100만 개씩 팔리고 있는데 크림이 가득 찬 빵의 단면을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안쪽에 크림이 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4, 5천 원인 도시락은 식당 점심값이 부담인 직장인들이 애용합니다. 편의점 음식도 요새 좀 퀄리티가 높아져서 그냥 빠르게 한 끼 해결하기 편한 것 같아요. 최근 편의점이 인기를 끄는 건 고물가 시대에 비교적 저렴한 상품도 있고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맞춤형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걸 오프라인으로 찾으러 돌아다니는 보물찾기 하는 그러한 이제 소비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4시간 운영이 강점이었던 편의점이 더 젊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 무대에 철거를 하던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 측이 무대 설비를 철거하다 추락해 사망한 외국인 작업자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네이션은 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아 한 명당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8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기저귀 월 7만 원, 조제분유 월 9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8일 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에 진입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897.3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말보다 247.6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85.1원 하락한 1,982.6원으로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 7%포인트에 4배 넘게 가격이 내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남성 간의 사랑을 그린 보이즈러브, 이른바 BL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넘어 영화, 시트콤, 관찰 예능까지 등장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성소수자 콘텐츠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웹툰과 웹소설 등 숨어서 보던 보이즈러브, BL 콘텐츠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건 OTT 드라마 시멘틱 에러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두 남학생의 로맨스 이야기로 OTT 플랫폼 왓챠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주인공인 두 배우는 국내 첫 OTT 시상식에서 인기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흥행 속에 우리나라 첫 BL 시트콤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썸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성애, 양성애 등 실제 성소수자의 연애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 물밑 장르로 여겨졌던 BL 콘텐츠가 OTT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OTT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BL 콘텐츠가 이제는 어떤 특정 가치관의 세계관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의 하나로 수용하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불편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특히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L 콘텐츠가 자칫 선정성이나 상업적 이익만 좇는 걸 경계함과 동시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완치 4흘 만에 다시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의학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 건강 관련 메모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양성 재발을 감안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엄격히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가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이같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다가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리바운드, 즉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미 언론의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의 재발 사례가 약 10%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발표된 팍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에선 5%가 30일 이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코로나 변이 BA.5 유행 상황에서는 재발 비율이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미국의 확고 부동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4개국을 순방한다고 공개했는데 싱가포르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1일과 2일 자국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타이완 방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외연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더 많은 나라가 SCO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게 해 종합적 실력을 키우고 개방과 포용성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출범한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브릭스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외연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은 누구든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에게 번개와 같은 속도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упомянуть новейшие, не имеющие аналогов в мире гиперзвуковые 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Циркон», для которых нет никаких преград. 치르콘 순항 미사일은 최고 마하 8, 즉 시속 약 9,800km의 속도로 비행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치르콘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치르콘으로 약 1,0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 발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치르콘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 미사일 12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기업 중 하나인 리빌론의 창업자 겸 소유주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센케비치 미콜라이우 시장은 이번 폭격이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장 심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튀르키예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사항 조율이 오늘까지 완료된다면 첫 배가 오늘 출항할 가능성이 크다며 늦어도 2일이면 출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도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또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고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는 밤사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탓에 오늘 오전 9시쯤 제주도에 닿기 전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남긴 다량의 수증기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지반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